22년 7월 달까지도 부동산 전문가의 95%가 뭐라 그랬어요? 전세가 폭등한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폭락했죠. 반포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대장인데 높게 거래가 될 때는 20억이 훨씬 넘었습니다. 지금 얘가 전세가가 얼마냐면요. 지금 14억에서 16억입니다. 지금 강남에서는 많게는 9억, 10억씩 돈을 내줘야 돼요. 이 돈 어디서 마련할 거예요? 머니라이브 오늘은 김기훈 대표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리치고 서비스하고 있는 김기원이고요. 국내 1호 빅데이터 부동산 전문가 1호기도 합니다. 사실은 저희가 앞에 좀 아이스 브레이킹 느낌으로 네. 우리 스튜디오가 성수다, 네. 비싼 네. 곳에 있다. 네. 그래서 성수역 주변을 조금 빅데이터로 분석하신 게 있다고 하셔가지고 네. 지금 성수역을 보면은 굉장히 이 동네가 지금 성수기에 들어간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성수기를 맞은 성수역. 네. 자, 이제 이 데이터는 뭐냐면 지하철 하차 데이터고요. 시간은 7, 8, 9시. 그래서 아침 7시 00분부터 9시 59초까지 집계가 된 거예요. 이걸 왜 이렇게 했냐면 네. 출근 시간대를 알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출근 시간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차하는지를 알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주변에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예, 이 주변에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고 여기 보시면 원의 이제 크기가 있고 원의 색상이 있죠. 네. 원의 크기가 뭐냐면 하차하는 인원들 숫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제 이 강남 쪽에 아무래도 이제 원이 큰 게 많죠. 네. 그리고 원의 색상이 있는데 원이 이렇게 파란색인 거는 뭐냐 일자리가 줄어드는 거예요. 빨간색은 일자리가 늘어나는 겁니다. 네. 근데 원이 크면서 유독 눈에 많이 띄는 데가 있죠. 네. 지금 2018년 이후로 지하철 출근 시간대 하차하는 인원 1등이 어디냐면 바로 성수역이에요. 지금 1위네요? 예, 1위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1위. 네. 즉 성수역에서 그만큼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지금 서울 지하철역 중에서는 지금 탑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 바로 또 옆이 이제 서울숲역이잖아요. 네. 근데 서울숲역도 9위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빨간 애들이 이렇게 뭉쳐 있죠. 네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당연히 이 성수동의 건물 가격에 아마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네네. 네. 저는 사실 이 빅데이터 전문가라는 걸 처음 들어봤거든요. 아. 정확히 어떤 이렇게 데이터를 분석해서 부동산의 흐름을 파악하는 네.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역마다 그 지역의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거를 사람은 어때요? 사람은 이거를 모든 지역을 내가 다 알 수가 있을까요? 모르죠. 모르죠. 네. 이거를 속속들이 알 수 있는 건 데이터밖에 없어요. 그래서 투자를 해봤는데 네. 너무 백발백중인 거예요. 데이터로만 분석을 해서 투자를 했는데. 네. 오. 그리고 제가 책을 썼어요. 첫 번째 책. 2018년에 나온 거예요. 네. 근데 거기서 데이터로 최초로 네. 어디는 올라가고 네. 어디는 떨어지고 어디는 긴가민가하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될 거다라고 제가 데이터에 근거해 대한민국 최초로 시도별로 다른 전망을 했는데 네. 이게 다 맞췄어요? 맞은 거예요. 와. 올라간다라고 한 데는 다 올랐고 네. 떨어진다고 한 데는 다 떨어졌어요. 그럼 데이터로 분석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건 뭐예요? 부동산에도 그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많은 전문가들이 실수를 하는 게 뭐냐면 입주 물량 하나 가지고 전체를 판단하는, 즉 성격 하나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오류를 많이 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 22년 7월 달까지도 부동산 전문가의 95%가 뭐라 그랬어요? 수도권 서울에 입주 물량이 너무 작다. 네. 그리고 임대차 3법 한 지 또 2년 지났기 때문에 전세가 갱신되면서 전세가 폭등한다. 네. 다 그랬죠. 네. 근데 어떻게 됐어요? 폭락했죠. 네. 데이터 하나만 가지고 전망을 하는 게 이렇게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가 뭐냐면 지금 이 부동산 시장이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를 판단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지금 비싸냐 싸냐.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공급 사이드가 있고 수요 사이드가 있잖아요. 이 네. 수요와 공급이 만나서 가격이 결정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쵸? 근데 공급 사이드는 뭐냐면 입주 물량이 어떻게 되냐, 미분양이 또 어떻게 되냐 이런 것들이 이제 공급 사이드고 네. 수요자 입장에서는 이거를 뭐 예를 들면 한 달에 지금 세후로 500만 원 번다고 가정해 볼게요. 네. 내가 한 달에 500을 버는데 150만 원을 내요. 네. 부담 없죠. 네. 한 200 내요. 이 정도도 할 수 있어요. 근데 한 달에 300만 원을 낸다? 그쵸. 상당히 버는 거의 부담스러워지죠. 절반 이상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집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적어져요? 적어져요. 적어지죠. 네.
이거를 판단할 수 있어요, 데이터로. 오. 네, 그래서 주택 구매력 지수라고 하는 데이터나 네. 소득 대비한 이 매매 가격이라고 하는 프라이스 투 인컴 레이쇼, PIR 이런 데이터를 보면 얼마나 지금 사람들이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많은지 적은지를 데이터로 다 알 수가 있어요. 그 여건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고평가냐 저평가냐를 판단하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거래량이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동산 시장이 좋을 때는 거래량이 굉장히 활발해져요. 네. 근데 지금은 거래량이 늘었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봐야 역사적인 이런 평균의 한 반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거래량이 너무 작아요. 즉 그만큼 돈을 내고 지금 집 사는 사람이 아주 작다라는 겁니다. 집 보러 다니는 사람이 많으면 아파트가 오르나요? 라고 질문이 올라왔거든요. 아니죠. 그건 아닌가요? 자, 그리고 이거를 집 보는 사람이 많은지 적은지를 어떻게 알아요? 자, 이거를 알 수 있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매매 전세 수급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얘기하시는 것처럼 집을 사러 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집을 팔러 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를 데이터로 알 수 있어요. 네네. 네, 요게 이제 이 매매 전세 수급 데이터라고 하는 건데, 서울을 잠깐 보시면, 요 파란색 선 있죠? 네. 요게 서울의 아파트를 팔려고 지금 부동산에 지금 알아보는 사람들 숫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줄어든 거네요? 줄어들고 있죠. 네. 근데 요 빨간색은 뭐냐면, 요 빨간색은 서울의 아파트를 사러 오는 사람들. 근데 어때요? 살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데요? 네, 미미하네요. 바닥입니다. 네. 완전 바닥이에요. 네, 사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네네. 그리고 부동산에 이제 물건을 팔려고 알아보시는 분들은 많고. 네. 근데 실제로 부동산 시장 또 매물은 많아지고 있어요. 이것도 데이터로 다 알 수가 있어요. 네. 자, 우리가 거래를 보겠습니다. 자, 요 파란색 선 있죠? 네. 요 파란색 선이 네이버나 이런 데 올라오는 매물의 숫자입니다. 서울에 지금 매물이 어떻게 되고 있죠? 파란색 선이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늘어나고 있죠. 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다? 지금 이런 시기를 이용을 해가지고 오히려 지금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네. 네. 최근에 좀 서울 아파트 값이 조금이나마 올라가고 있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기회에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거죠. 맞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또 뭐가 있냐면 이미 이제 시작이 됐고 앞으로 훨씬 더 심해질, 그리고 내년 한 가을 정도까지 이어질 이 역전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요. 내년 가을까지도 네. 진행될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데이터를 보면 정확하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언제까지 전세 가격이 이렇게 실거래된 게 높게 찍혔냐를 우리가 데이터를 보면은 네. 이게 2년 뒤니까, 그래서 데이터를 보면은 24년, 그러니까 22년 한 가을까지도 전세가가 꽤 높게 유지가 된 곳들이 많거든요. 네. 그럼 요 얘기는 이제 2년 더 하면 24년 가을이잖아요. 네. 이때까지는 역전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질 거고요. 강남에 보면은 심하게는 7억씩 8억씩 내줘야 돼요, 집주인들이. 역전세 난 때문에? 역전세 때문에. 그러니까 전세가가 그만큼 폭락을 해버린 거죠. 그럼 집주인들 우선 강남에 집 가지고 있으면 부자죠. 근데 부자에도 현금으로 7, 8억은 어때요?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네. 뭐 송파나 이런 데도 최소한 1, 2억, 많게는 3억, 4억씩 네네. 내줘야 되는 집주인들이 꽉꽉 지금 들어차 있습니다. 그래서 역월세라고 또 우리가 네네. 하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계속 이어질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현금 갖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되겠지만 네. 또 갭 투자도 엄청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부동산은 사실 투자잖아요. 네. 이런 분들은 어떻게 돼요? 팔아야죠. 지금이라도 팔아서 세입자한테 그러니까요. 집을 내줘야 돈을 되는. 주든지 그렇죠.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일들이 계속 앞으로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가 저는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이제 전세가 하락은 이제 코로나랑 임대차 3법 때문에 전세가가 너무 급등했고 이게 이제 금리가 상승하면서 이제 이게 지금 전세 가격이 하락한 거. 네. 이거는 전세 사기는 아닙니다. 자, 전세 사기는 뭐냐면 의도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정보의 불투명성을 이용을 해가지고 전세가 매매가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높은 전세 가격을 체결하는 거죠. 아, 네네. 네. 이게 이제 전세 사기고 네. 대부분 어디로 지금 어디에서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냐면 빌라. 맞습니다. 왜? 빌라 가격 확인하기 힘들죠. 네. 제가 이제 생각하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이 부동산 시장은 정보의 불투명성이 너무 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를 이용해서 악용하시는 분들이 많고 네. 그러다 보니까 선의 피해자들이 너무 많이 나온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들을 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에는 정보의 불투명성을 해결해야 됩니다. 네네.
자,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면요. 우리가 빌라랑 다세대만 알고 있죠. 제가 이 오피스텔 데이터를 보면서 너무 놀란 거예요. 대부분 오피스텔 사시는 분들은 어때요? 2030 세대 부동산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매매가와 전세가가 달라붙은 너무 심각한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천호역에 천호 푸르지오가 있거든요. 네. 자, 일단은 여기가 브랜드도 좋아요. 한강, 천호역 한강 푸르지오 시티야. 너무 좋아요. 푸르지오니까, 거기다 오피스텔인데? 한강. 그렇죠. 네. 근데 세대수도 커요. 이게 지금, 752세대나 됩니다. 자, 근데 여기를 보시면, 자, 매매가를 보시면, 자, 매매가가 지금 얼마냐면, 1억 한 7천에서 2억 천 정도 합니다. 네. 예, 1억 7천. 최저가 1억 7천이에요. 네. 근데 여기가 전세가가 얼마냐? 이렇게 1억 보시면 이제 6천 이런 다 거예요? 보이시죠? 이거 보이시죠? 전세 지금 거의 2억 가까이도 체결이 됐죠? 에? 예, 지금 1억 6천에서 1억 7천입니다, 지금. 근데 바로 얼마 전까지도 1억 8천짜리 매물이 있었어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1억 7천에 오피스텔을 사다가 네. 1억 8천에 전세를 놓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1,000만 원 벌 수 있죠. 지금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뭐냐면 제가 이제 이걸 투자 목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네. 심지어는 이쪽에 계시는 공인중개사분들도 이걸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지 않을까요?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면 실거래가를 일일이 자, 오피스텔 실거래가를 이렇게 저희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부동산 앱이 있을까요? 없죠. 예. 아니면 이제 일일이 내가 국토교통 실거래가 그렇죠. 관심이 있어야 거기 그렇죠. 걸 보는 거죠. 근데 내가 지금 당장 나는 거래해서 나는 돈 벌어야 되는데 네. 언제 그걸 또 확인하고 이렇게 하시겠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만약에 이걸 아신다. 네. 그러면 공인중개사분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집주인한테 설득시키겠죠. 아니 여기 지금 매매가가 지금 최저가 지금 1억 7천인데 전세를 지금 1억 8천, 1억 9천 받으시면 안 된다. 지금 이거 심각하다. 그러면 전세를 가격을 낮출 수 있잖아. 집주인을 설득시킬 수 있잖아요. 네. 데이터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런 데이터가 계속 많아지면 정보의 불투명성이 해결이 되고 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이런 전세 사기나 이런 것들이 없어지겠죠. 네, 많이 없어질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제가 빅데이터 부동산 사업을 하면서 제가 굉장히 좀 보람있게 생각하는 분야고, 그러면 이제 정보의 불투명성이 많이 이제 해결이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토지 같은 경우는 아직 거래 안 해보셨죠? 네, 안 해봤어요. 네, 제가 평택에 이제 조그만 땅이 하나 있는데, 네. 제가 인근 부동산에 전화를 해봤어요. 네. 이 땅 혹시 얼마 정도 팔 수 있냐? 그랬더니 평당 100만 원을 받아주겠대요. 네. 네. 평당 100만 원. 평당 100만 원. 부동산에서는. 네, 그래서 아니 이거 너무 싼 거 아니냐? 그랬더니 자기가 평당 110만 원에 받아주겠대요. 네. 자, 아니 근데 이제 저는 너무 궁금한 거죠. 아니 무슨 근거로 이걸 평당 100만 원, 110만 원을 해주겠다는 건지 그러니까요. 너무 궁금하잖아요. 네, 네. 근데 그런 얘기는 1도 없어. 왜 100만 원이고 왜 110만 원까지 올릴 수 있는지. 그렇죠. 그래서 일단 제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어떻게 했냐? 제가 부동산 빅데이터 전문가잖아요. 그쵸? 그래서 인근에 땅이라는 거는 용도와 지역이 다 정해져 있어요. 네. 이 용도와 지역이 똑같은 인근의 땅 중에 최근에 실거래가 된 걸 봤어요. 네. 근데 얘를 보니까 평당 200만 원의 거래가 된 거예요. 근데 왜 100만 원이라고 한 거예요? 자, 그래서 평당 200만 원 거래가 됐는데, 네. 자, 근데 제 땅이랑 이 땅은 다를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가장 객관적인 가격이라고 할 수 있는 공시지가를 체크해 봤습니다. 이 땅의 공시지가와 제 땅의 공시지가. 네. 체크를 해봤는데 내 땅이 더 비싼 거야. 공시지가가.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째, 네. 평당 200에 계약한 그 땅을 사신 분이 호구셨거나 너무 비싸게 네, 사셨거나 네, 네. 아니면 제 땅을 공인중개사 어떻게든 팔아먹으려고 가격 완전 후려쳐가지고 저를 호구로 만들려고 하거나. 그러니까요. 네. 근데 만약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런 근거를 가지고 공시지가, 실거래가, 용도, 지역, 도로 상황, 어떻게 보면 토지의 영향, 모든 걸. 그러면 이게 이 가격이 얼마인지가 적정한지가 바로 나오죠. 네. 근거가 있으니까. 그쵸? 그러면 또 뭐가 없어질 수 있어요? 우리 기획부동산 사기가 네. 토지에 그렇게 많잖아요. 왜? 땅 가격은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요. 아파트 시세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로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되느냐? 정보의 불투명성이 완전히
완전히까지는 아니지만 그쵸. 상당 부분 어느 사라지는 정도? 거죠. 지금 저희 1,100명 들어와 계신데 네. 머니인사이드 라이브 방송 중에 역대 최다 시청자 수. 아, 그런가요? 아유, 영광입니다. 대단하십니다. 네. 이만큼 되게 많은 분들이 부동산에 관심이 현재 시점에서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아, 그럼요. 그 또 이유가 뭘까요? 부동산은 인생에서 가장 큰 자산이잖아요. 맞아요. 대한민국 전체를 놓고 보면 대한민국 전체 부의 70% 정도가 부동산입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랑 중국은 부동산으로 흘러간다고 저는 그렇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마 많은 또 시청자분들이 이렇게 동참을 좀 해주시는 것 같고. 그러면 이제 2023년 네. 절반 이제 6월 달을 시작을 했는데 네. 지금 시장이 어떤지 좀 알고 싶거든요. 네. 사실 지금 3.5%로 기준금리 동결 세 네. 번째 연속으로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조금 안정화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은 생기고는 있잖아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지금 부동산 시장이 상승으로 돌아선 거는 데이터로 지금 확실하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좀 이따가 이 차트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자, 이게 그리고 이제 언제부터 상승이 시작이 됐냐면 한 3월 달 정도서부터 3월, 4월서부터 이게 지금 상승으로 돌아섰는데 네. 자, 요게 이제 그리고 이제 부동산 데이터의 출처가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한국 부동산원의 이 데이터가 좀 빠르게 반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고안한 플러 차트라고 하는데 네. 매매가와 전세가의 흐름을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오른쪽으로 움직이잖아요.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매매가가 상승으로 돌아서는 겁니다. 네. 자, 왼쪽으로 가면 매매가가 떨어지는 거고요. 네. 밑으로 내려가면 전세가가 내려가는 겁니다. 아, 네. 자, 그러면 송파구는 어때요? 오른쪽 위로 가죠? 네. 오른쪽으로 간다는 건 뭐예요? 매매가가 상승. 네. 위로 올라가면 전세가도 상승. 네. 그래서 송파구를 누르면 매매가와 전세가가 동반 상승하고 있죠. 네. 그 다음에 서초구 같은 경우도 어때요? 전세가는 상승 아니지만 매매가는 어때요? 올라가고 계속 있어요. 올라가고 있고 상승폭이 커지고 있죠. 강남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강남구도 매매가와 전세가 동반 상승하고 있고 네. 물론 그렇지만 여전히 광진구나 뭐 도봉구나 강서구나 여기는 여전히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올라가는 지역보다는 떨어지는 지역들이 훨씬 더 많죠. 네. 그래서 일부 이제 가격이 좀 비싼 지역들. 자, 여기는 전부 다 현금으로 사신 분들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급한 분들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지금 다시 또 지금 상승으로 돌아섰고 요 나머지 지역들은 이제 대출 거라다가 뭐 영끌에 사신 분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여전히 이제 가격이 상승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네. 이제 여전히 좀 하락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요걸 보더라도 지금은 분명히 시장이 단기 바닥 찍고 지금 상승으로 돌아서고 있고 그 어떤 상승의 폭도 계속 더 커지고 있다. 그리고 이걸 전국으로 볼게요. 전국으로. 네. 그럼 십자선 여기 있죠. 자, 지금 가장 많이 오른쪽으로 간 데가 어디입니까? 용인시 처인구죠. 클러스터. 그렇죠. 맞죠? 네. 자, 그리고 이제 지금 또 머니인사이드 지금 최다 지금 계시죠? 라이브 시청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네. 제가 오늘 아주 좀 꿀팁을 알려주시려고. 공개하기 어려운 제가 투자 그거는 꿀팁을 제가 끝나고 저한테만 알려주셔야죠. 그럼 바로 지금 댓글창에 난리 날 것 같은데 그래요? 지금.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보시면 이제 용인시 처인구가 굉장히 상승폭이 전국에서 가장 커요. 자, 여기에 대한 이유는 뭐예요? 바로 말씀하신 반도체 클러스터라는 엄청난 호재가 있기 때문에 지금 가장 크게 상승을 맞아요. 하고 있는 거고. 네. 근데 이렇게 보니까 여전히 대다수의 요 십자선을 중심으로 뭐 용인시 처인구, 서초구, 뭐 수원시 영통구, 세종, 영주, 상남수 이런 데는 올라가는 가는데 네. 밑으로 떨어지는 데들도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여전히 많죠. 네. 그래서 단기 반등은 맞지만은 일부 지역들에서만 나타나는 거고 상당수 지역들은 여전히 하락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꿀팁을 어떻게 좋아요 숫자가 좀 많아지면은 제가 몇 개 정말 정도로 원하십니까? 300개, 350개가 되는 동안에 부동산을 조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큰 이슈들, 큼지막한 이슈들이 몇 개 정도가 있을까요? 가장 큰 이슈는 역전세 문제, 전세가 하락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 그러면 이거를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거래가 좀 많은 송파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송파, 대단지가 아까. 많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파트 단지로 들어가서 엘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엘스가 대장 아파트인데, 자, 전세를 보시면, 자, 원래 이제 한 2020년 7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여기 전세가 뭐 한 8억, 9억, 좀 높아도 한 10억 정도의 거래가 돼요. 자, 근데 이제 보시면 2020년 7월 달 이후로 이 전세 실거래, 요 점 하나하나가 실거래된 거거든요. 네. 계속 올라가죠, 지금. 오. 네. 그래서 오, 네. 2020년 12월 달에는 얘가 거의 15억에도 점이 찍힌 거 보이시죠? 네네. 실거래가. 네. 그리고 이런 현상이 언제까지 지속이 됐냐? 2022년 한 10월 달까지도 비싼 거는 한 13억, 14억 정도의 실거래가 찍혔습니다. 네. 전세가. 네. 자, 근데 얘가 지금 얼마냐? 근데 지금 얘가 전세가 얼마냐면 전세가 이제 원래 한 8억까지 떨어졌다가 8억까지 떨어졌다 최근 많이 올랐어요. 9억 7천에서 12억 정도 합니다. 오. 평균 한 10억, 11억 정도 해요. 네. 자, 그러면 15억에 지금 보세요. 요때 이제 10억 넘게 거래가 됐는데 2020년 12월 달에 지금 하신 분은 2022년 작년 12월이 만기였겠죠. 네. 그분은 지금 얼마 내줬어요? 5억 아마 내줬어요. 5억이 뭐야? 최저가 8억까지 됐으니까. 네. 한 8억까지. 그렇죠. 그리고 지금도 어때요? 지금 이제 2023년 6월이니까 그럼 2021년 6월에 이때도 보시면은 거의 15억 가까이에 거래하신 이런 실거래들이 있습니다. 13억, 14억. 네. 그럼 이분들이 얼마 내줘야 돼요? 지금 2억, 3억씩 내줘야 돼. 그렇죠. 세입자한테. 네. 이런 많게는 일들이 4억까지도 내야 돼요. 그렇죠. 이런 일들이 언제까지 지속이 된다? 한 22년 10월 달까지도 한 13억 넘게 거래가 된 게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잠실 쪽에도 지금 최소한 1, 2억에서 많게는 3, 4억씩 돈을 내줘야 되는 집주인들이 있다. 최근에 아파트 시장이 저쪽 지역에서는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좋아졌는데도 그런 거죠? 불구하고. 자, 그럼 이번에는 반포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자, 반포의 뭐 레미안 퍼스티지나 반포, 자, 여기가 이제 대장인데. 네. 자, 레미안 퍼스티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높게 거래가 될 때는 우리가 20억이 훨씬 넘었습니다. 네. 거의 뭐 20한 4억까지도 갔죠. 지금 실거래가 찍힌 거 보면. 네. 네, 요게 이제 가장 높았을 때가 언제냐면 22년 5월 달. 이때가 거의 뭐 23억, 24억, 뭐 20몇 억. 이 점 하나 굉장히 많죠. 네, 네. 자, 근데 지금 얘가 전세가가 얼마냐면요. 지금 14억에서 16억입니다. 거의 10억 네. 최대로 빠진 거 그렇죠. 10억 정도가 빠진 거네요. 10억. 자, 그럼 와. 지금 반포 레미안 퍼스티지 집주인들은 세입자한테 지금 얼마 내줘야 돼요? 많게는 10억까지. 많게는 10억 가까이도 내줘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내년에 만약에 전세가가 이렇게 다시 올라가지 않으면 많게는 10억 가까이 지금 돈을 내줘야 되는 집주인들이 있는 거예요. 전세가가 올라가지 않으면. 그렇죠. 근데 최근에는 좀 강남을 중심으로 아파트 값은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그럼 전세값도 같이 올라가지 않을까요? 전세값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죠. 근데 전세가가 이렇게 크게 올라가기는 쉽지 예전만큼 않아요. 그만큼 네. 회복되기는 좀 힘들 그때는 것 같아요. 금리도 너무 낮았고 네, 네. 그다음에 자산 시장의 폭등, 그래서 뭐 주식, 코인 다 난리가 났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사실 그때 부동산 그런 말이 있었어요. 네. 지금 아니면 맞아요. 더 올라가서 못 산다고. 그렇죠. 너 언제까지 전세 살 거니 이런 맞아요. 거죠. 네. 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혹해서 고점에 사는 많은 실수를 저질렀죠. 네.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이 사회적인, 그러니까 자 보세요. 자,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강남에서는 많게는 9억, 10억씩 돈을 내줘야 돼요. 집주인이라 생각해 보세요. 이 돈 어디서 마련할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부에서 대책을 내놨죠. DSR 풀어주겠다. 네네. 뭐에 한해서 이런 지금 세입자한테 돈을 내줘야 되는 이런 급한 집주인들의 한정해서 지금 해주겠다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은 뭐예요? 시장의 매물이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네. 그렇죠? 집을 팔아서라도 이걸 해야 되니까. 네. 네. 근데 댓글에 또 이런 말이 올라왔어요. 정부가 집주인들 전세금 반환 대출을 해준다고 하는데 네. 그럼 역전세 안 오지 않을까요? 라고 올라왔거든요. 그거는 세 발의 피죠. 그걸 어떻게 해줘요? 자, 보세요. 이걸 해주다가 DSR로 묶여있는, DSR을 좀 더 이제 넓혀주는 거지. 자, 보세요. 자, 20억이라고 칠게요. 네. 매매가가 20억이야. 전세가 10억이야. 네. 대출 얼마 해줄 수 있어요? 무한정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대출을. 나는 10억이 필요한데 10억 다 네. 대출해주는 게 아니니까. 아니죠. 우리가, LTV라고 하죠. 네. 그래서, 현재 지금 뭐 10억짜리인데 5억까지만 대출을 해준다든가 뭐 이런 게 다 묶여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또 대출을 해주면, 네. 또 예를 들어서 지금
나는 전세를 뭐 15억에 했는데 지금 시세가 10억이에요. 네. 자, 그럼 내가 10억에 세입자를 내가 받아야 되죠. 네. 근데 세입자가 보니까 대출이 막 5억 몇 억씩 막 껴있어. 네. 그러면 그 집에 전세 들어가기가 무섭죠. 무섭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역대 있기 때문에 이런 거 DSR 조금 풀어준다라고 이런 역전세 문제가 해결되진 해결은커녕 않는다. 그냥 언발에 오줌 누기 정도. 네, 이만큼. 네, 근데 거의 보탬이 안 될 겁니다. 이런 얘기는 뭐냐, 시장의 매물 부담이 24년 여름 가을까지 계속 지속이 될 수 있다. 데이터로 분석을 해봤을 때.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아파트 가격이 대세 상승을 하냐고요. 네, 지금은 워낙 이제 과대 낙폭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작년에 실거래가가 공개된 이후로 네. 서울 기준으로 연간 기준으로 가장 많이 떨어진 게 2022년이에요. 네. 22%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과대 낙폭을 하다 보니 여기에 대한 반발로 지금 살짝 올라가는 거고, 이게 지금보다 좀 더 이어질 수는 있지만 빠르면 올해 뭐 가을이나 연말, 늦어도 내년 1분기 정도에는 다시 하락으로 접어들 수밖에 없다. 데이터로 분석을 해봤을 네. 때 그 가능성이 높다라고 네.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좋아요 수가 405. 네, 좀 더 눌러주세요. 그리고 네. 시청자 수는 1,300명으로 늘었습니다. 천선을. 최다 시청자예요. 네. 바로 꿀팁. 영광입니다. 저희 꿀팁 공개할까요? 말씀대로 했으니까 약속은 네. 지켜야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 저만 알고 싶은 건데. 자, 그러면 일단은 지도를 지금 이제 보통 지도인데 이걸 지적도로 바꾸겠습니다. 네. 지적도로 바꾸면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호재나 이런 것들이 다 지도에 보여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금 23년에 가장 많이 오른 데가 용인시 처인구입니다. 네. 자, 그리고 반도체 클러스터가 어디 있냐?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우리가 지도의 종류를 지적도로 바꾸면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어디 있어요? 요 사거리. 딱 여기 있죠. 네. 요쪽에. 여기서 오른쪽에는 이천이 있습니다. 네. 경기도 이천이 있고, 여기서 왼쪽으로 가면 동탄이 있어요. 네. 조금만 내려가면 평택이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평택에는 뭐가 있죠? 평택 그 공장, 삼성 공장. 그렇죠. 거기도 반도체죠. 네. 고덕 신도시. 자, 그러면, 자, 여기에 이제 반도체 클러스터가 여기 이제 몇백 조를 투자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자, 이런 엄청난 돈을 투자하면 이 주변에 관련 기업들이 훨씬 더 많이 붙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기업들 관련한 사람들이 어디 가서 살까요? 요 왼쪽으로는 어때요? 동탄 있지, 평택 있지. 저였으면 동탄으로 갑니다. 당연하죠. 저도 그래요.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여기에 대한 후광 효과를 누가 받는다? 동탄, 평택 이런 데가 받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동탄에도 어때요? 동탄에도 또 삼성이 있잖아요. 네. 자, 보세요. 자, 제가 요거를 제가 거리를 재보겠습니다. 이게 좀 더 지도를 확장을 시켜서. 자, 여기가 이제 반도체 클러스터가 있는 데고, 여기서 고덕신도시가 여기입니다. 네. 자, 거리가 27.5km예요. 네. 그리고 여기가 이제 동탄. 그쵸? 네. 네, 여기고, 요렇게. 요 삼각 트라이앵글. 자, 반도체는 그동안 대한민국을 먹여 살려온 수출 1위. 일이죠. 네. 대한민국의 최고의 제품은 반도체입니다. 그쵸. 근데 앞으로도 어때요? 반도체는 필요하죠. 대세죠. 또 AI가 활성화되면 그만큼 반도체는 더 그렇죠. 필요하잖아요. 근데 자, 여기 반도체 클러스터 있죠? 여기 동탄에도 이제 있죠? 평택 고덕에도 있죠. 네. 그럼 이 주변이 어떻게 된다? 어마무시하게. 계속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그렇죠. 크네요. 그래서 앞으로 대한민국 부동산에 이건 뭐 토지나 뭐 건물이나 우리가 주거용 부동산 투자할 때 저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일자리라고 봅니다. 어디 투자해야 돼요? 명확하죠. 여기 투자해야 돼요. 네, 네. 여기에 있는 땅이나 건물이나 뭐 주거용 부동산을 투자를 하시는 게 맞다. 맞아요. 네. 저기 이제 공장들 생기고 하면 그만큼 그렇죠. 인력도 많이 들어갈 그렇죠. 거고 거기에 맞는 그 네. 인력 직원분들이 집을 살 거고. 그렇죠. 단 전제 조건은 네. 지금 바로 달려가시면 안 돼요. 지금 한 1,400분이 지금 또 한 100분은 못 참고 지금 막. 저 지금 바로 엄마한테 카톡하려고 했었거든요. 네. 근데 투자라는 거는 지역 선정도 중요하지만 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직은 물론 이제 이런 호재가 있기 때문에 이제 토지나 좀 이 시장은 조금 달라요. 네. 이제 하지만 주거용 부동산은 조금만 더 참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여기에 있는 반도체 클러스터가 착공이 언제 지금 계획이냐? 지금 계획상으로는 빠르면 2026년 말에 착공을 한다라고 하는데 네. 보통 이런 계획들은 항상 늦어져요. 그래서 26년 말이라고 하면은 이제 얘가 27년, 28년에 시작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공장 착공 들어가면은 대략 한 25년이나
한 요 정도 즈음이 상당히 좀 투자하기 적기가 아닐까. 25년쯤이요? 네, 25년쯤. 빠르면 24년이 될 수도 있고, 이건 이제 또 다양한 데이터를 보시면 되고. 네. 자, 얘기가 나온 김에 우리가 자, 요쪽이 대한민국에서 앞으로 일자리의 핵심이 될 거고, 그래서 부동산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여기에 주목을 하시고, 네. 또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일자리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이제 리치웨브 랭킹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일자리 데이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일자리가 어디가 많은지를 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증가율이 아니고, 일자리의 숫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에 어디가 일자리가 많은지를 한눈에 볼 수가 있어요. 저 위에서부터가 1등인 거죠? 네, 지금 뭐 강남구 일자리 많으면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쵸? 우리 다 아는데 빼고. 자, 화성. 어. 동탄에 있는 화성 여기가 24만 6천 개입니다. 분당보다 일자리가 더 많아요. 그러게요? 네. 자, 그러면 화성, 평택, 용인, 여기는 어떻게 된다? 난리가 난데, 자, 평택이 몇 등이냐면요. 평택이 9등입니다. 어머. 네, 지금도 일자리가 24만 6천 개다가 17만 개니까 더하면은 어마무시한 거예요. 근데 여기 더 들어온다는 얘기죠. 네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주목을 해볼 게 뭐냐면, 일자리 데이터 이제 요 랭킹을 보시면은, 네. 20등이 이제 천안시 서북구입니다. 8만 8천 개. 그 다음에 요 바로 밑에가 또 22등 아산시가 8만 6천 개예요. 자, 이 두 개를 더하면은 17만 개가 넘습니다. 네. 그리고 천안시 동남구는 일자리가 4만 개가 넘어요. 그러면은 천안시, 동남구, 서북구, 아산시를 합하면 일자리가 거의 22만 개가 됩니다. 네. 자, 그럼 22만 개의 일자리는 얼마나 많은 정도냐면은 분당만큼 많은 거예요. 자, 일자리와 사람이 몰리는 서울에 투자해라. 이런 얘기 하죠. 네. 아닙니다. 서울뿐만이 아니라 지방에도 일자리가 이렇게 많은 데들이 있어요. 아, 이거는 정말 너무너무 알려드리기 싫은 진짜 꿀팁 중에 꿀팁인데 저만 투자하고 싶은 지역이 있습니다. 어디예요? 네. 공유해 주시죠. 80년대 짜장면이 500원이었어. 지금 짜장면 얼마입니까? 8, 9천 원 하죠. 새우깡이 얼마나 올랐죠? 30배 올랐네. 새우깡의 가치가 30배 올라갔습니까? 금리가 올라가요. 그러면 세입자 입장에서 전세를 선호할까요? 월세를 선호할까요?